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고향집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증이 먼저 났습니다. 또 무슨 얘기지? 용돈 달라는 건가? 병원비 얘기인가?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저는 5초쯤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부끄럽지만 이거였습니다.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첫 반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58입니다. 이름은 박준혁.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아이 둘이 있고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평생 짐처럼 느껴졌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형이 됐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부모를 돈 없는 짐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니까요. 제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셨고 명절에도 거의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올라오셔도 손에 든 건 시골에서 가져온 배추나 고구마뿐이었습니다. 저와 동생, 여동생, 우리 삼남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같은 작업복을 입고 밭에 나가셨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녹슨 경운기를 모셨습니다. 학부모 참관일에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촌스러운 말투. 저는 친구들이 볼까봐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과 여동생도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바빴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고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나? 응, 네. 몸은 괜찮나? 응, 네. 그래, 바쁘지? 끊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시골까지 4시간. 가면 할 것도 없고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형, 이번 설에 아버지 뵈러 갈 거야? 동생이 물으면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나 이번에 일이 있어서. 너희가 먼저 내려가. 그러면 동생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바쁜데 누나한테 물어봐.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애들 데리고 가기 힘들어. 다음에 같이 가자. 결국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명절이 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시골집에서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TV를 보시며 라면을 드시며 텅 빈 집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명절마다 저희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 드시거나 이웃에게 나눠주셨다는 걸.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우리는 전부 스스로 일어섰다. 아버지한테 신세 진 적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 번은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파트에 아버지를 모시는 게 창피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걱정됐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만 계시다 가셨습니다. 손주를 안아보시고 용돈이라며 봉투를 내밀으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 없이 봉투를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잘 살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가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준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나?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겠다. 바쁘지? 네, 좀. 그래, 건강해라.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고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일도 자주 잊었습니다. 생각나면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모티콘 하나 붙이고 끝. 전화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와 저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멀고 어색하고 할 말 없는 사이. 그냥 그런 부자 관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자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혼자 사는 시골집에서 그 짧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셨는지. 그걸 안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저는 그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주말에 내려갈게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대이. 빨리 와보는 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으시겠지. 주말에 가면 되겠지. 그리고 수요일 새벽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는 주말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으면 어떡하지? 집은 처분해야 하나? 슬픔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골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동생과 여동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제가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으려나? 동생이 말했습니다. 글쎄,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없지 않을까? 여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아. 얼마씩 할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장례식 첫날 조문객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친구라고 해봐야 동네 어르신들 몇 분. 먼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 가족들만 조용히 보내드리고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하자. 간소하게 제가 말했고 동생과 여동생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조문객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하더니 고개를 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인가?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니? 무슨 말이지? 실례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는? 그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막막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버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해줬다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 저 사람 누구야? 나도 몰라. 두 번째 조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인텔리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도와주셨는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르신이 학비를 대주셨어요.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학비를? 돈도 없으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문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수술비를 보태주셔서 제 아내가 살았습니다. 30대 청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어르신이 찾아오셔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돈을 주셨어요. 40대 아주머니는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고 아이들이랑 굶고 있을 때 어르신이 쌀을 보내주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가, 그 가난한 아버지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빈소가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지? 내가 아는 아버지가 맞나? 내가 아는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가장 싼 음식을 드시고 용돈 한 번 넉넉히 주신 적 없는 분.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던 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줬다고. 학비를, 수술비를, 생활비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늘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얼굴, 늘 말이 없다고 무시했던 눈빛. 그런데 그 얼굴이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지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장례 이틀째 오후 한 남자가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의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 아버지가 변호사를 알았다고? 저와 동생, 여동생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빈 문서가 아닐까? 보증 서류가 아닐까? 아버지가 남기신 부채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 무슨 서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서류입니다. 장례 때 자녀분들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부 약정서, 후원 내역, 장학금 지급 내역, 비공개 계좌 내역.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부, 후원, 장학금.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25년 넘게 익명으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25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던 무렵부터 후원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학금, 치료비, 생활비, 사업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도 함께. 1999년 3월 대학 등록금 200만 원, 2002년 7월 수술비 500만 원, 2005년 11월 창업 자금 300만 원, 2008년 5월 생활비 100만 원. 서류는 수십 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 하지만 횟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25년 동안 매달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총액은 3억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지어서 번 돈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고인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따로 모으셨습니다. 본인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쓰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드셨다고 합니다. 옷도 거의 사지 않으셨고요. 난방도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남을 위해 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같은 옷, 닳고 다른 작업복, 구멍난 양말, 낡은 고무신. 그게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아끼신 거였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돈은 필요 없다. 너희 걱정 마라.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익명으로 하셨을까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된다. 그래서 받는 분들도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용돈을 안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고기 한 점 안 드신 이유를, 늘 같은 옷만 입으신 이유를, 그 돈이 전부 이 사람들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녀분들 앞으로 남기신 겁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 준수, 은희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아, 준수야, 은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너희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할 용기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돈 없는 아버지, 해준 것 없는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 맞다. 나는 너희한테 돈을 많이 못 줬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학교도 못 보내줬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내가 번 돈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쓰기로. 너희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사다리가 되고 싶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돈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용서해라. 그리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통장에 있는 돈은 너희 몫이다.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다. 잘 써라.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살면서 여유가 생기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거라. 크게 안 해도 된다. 작은 것이라도. 그게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것은 돈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말없이 자신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온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는 것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도. 그래서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선택하셨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각각 1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중에서 자식들에게 남긴 목.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다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수억 원을 남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3천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아버지다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다면,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었다면, 한 번이라도 아버지 힘드세요? 하고 물었다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안아드렸다면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형태로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20명쯤 되는 사람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인가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어르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연락이 되는 사람들끼리 함께 왔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영정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들 중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르신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가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아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도와줘서 저 태어날 수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임신 중에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병원비를 대주시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아이는 죄가 없다. 세상에 태어날 기회는 줘야 한다.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이 아이를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아이. 아버지가 살린 생명이었습니다. 발인 시간이 됐습니다. 관이 장례식장을 나갈 때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 그들은 관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기억을 남기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그건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시골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작은 집, 낡고 허름한 집, 방 안에 들어서니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삼남매의 어릴 적 사진, 졸업사진, 결혼사진, 손주들 사진. 아버지는 저희의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보내준 몇 안 되는 사진들을 소중하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보낸 문자를 프린트해서 모아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몇 글자 안 되는 형식적인 문자들. 저는 귀찮아서 대충 보낸 문자들. 아버지는 그걸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모아두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혼도 안 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저희는 1년에 한두 번도 얼굴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텅 빈 집에서 저희 사진을 보며 저희 문자를 읽으며 혼자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남을 도우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인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돈 없는 부모라고 무시했습니다. 해준 것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시한 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무지였습니다. 저 자신의 오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게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해준 것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의 부모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삶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입니까? 부디 후회는 장례식장에서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당신을 구할 겁니다. 저는 이제 매주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애들이 이만큼 컸어요. 아버지, 저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아버지처럼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살아생전에 못한 대화를 지금이라도 하려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거창하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길에서 만난 어려운 분에게 밥 한 끼,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커피 한 잔,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에게 작은 후원.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생과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남매는 이제 매달 한 번씩 만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누군가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당신의 부모님은 건강하시길, 부디 당신은 후회하지 않는 자녀가 되시길. 감사합니다.